안녕하세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알렉스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미주 한인 최대 부동산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상규 부사장님을 모시고 부동산에 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최근 3, 4년 동안에요. 렌트 시장의 그 화랑이 굉장히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렌트비가 치솟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렌트비로 인해서 이사하는 분들이 참 고충을 지금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겪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보면은 LA 그 메트로 지역에서 또 빠져나가시거나 타주로 또 이제 이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분들이 보통 한 2, 3년 이렇게 지나면은 다시 또 타주에서 이 LA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제 주위에만 봐도.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렌트비가 왜 이렇게 치솟을까,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밀레니엄 세대들이 지금 이제 잡을 가지게 되고 잡을 가지면서 인컴이 발생을 하고 그들이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서 드디어 이제 독립하는 그러한 이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요즘은 그 이 LA 지역에서 이 렌트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이 선생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또 이런 것을 이제 큰 건설 회사들은 네네. 미리 리서치를 먼저 하죠. 그래서 그래요? 사실 5년 전부터 네네. 이런 수요를 예상하고 큰 그 대형 프로젝트, 콘도 프로젝트 그런 것도 했고요. 콘도. 네, 그다음에 또 아파트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가 그 어느 때보다도 거래가 많고 뜨거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요즘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아파트하고 유닛 매매가 조금 주춤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이 여윳돈을 갖고 유니까 아파트를 구매하고 있는 그렇죠. 상태입니다. 예. 지금 보면 아파트가 LA 같은 경우도 뭐 인생께 더 잘 아시겠지만 제 주위에 이렇게 지금 아파트 이제 렌트를 위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 말이죠. 깜짝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왜 놀라는가 봤더니 지금 투베드 기준으로 해서 여기 윌시하고 벌몬 쪽만 해도 거의 뭐 한 거의 3,000불대짜리가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참 이게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야,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주거 안정에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아주 떨어졌던 그 제 기억으로는 2010년대 그렇죠? 2010년대 투자자들이 렌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유닛 또는 이제 콘도 그리고 뭐 조그만 그 단독 주택들이 있죠. 이것들을 캐시로 앞다투이를 막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은퇴를 한 그 베이비 부모들 그 세대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렌트 관리가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세요. 야, 이거 렌트 하는 이제 프로퍼티를 샀는데 관리가 이게 고민이다. 또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동산 전문가 이상규 부사장님을 모시고 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만 이 렌트형 주택을 구입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 매물을 어떻게 구입해야 될지 오늘 그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 은퇴하신 이제 요즘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상당히 그 렌트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주택 가격도 오르고 또 렌트 수익도 올리고 일거양득이기 때문에 많이 구입을 하십니다.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렌트용 매물을 구입할 때 먼저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은 렌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를 다시 말해서 그 로컬 마켓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렌트 매물이 나와 있는 그 동네 시세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환경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봐야 되는데 보통 한국 분들은 무조건 싸고 네, 렌트 투자 대비 소득이 좋다 해서 덥석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소득은 좋으나 그 지역의 뭐 딜링컨트, 렌트 딜링컨트 레이트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든지 그 다음에 투자하는 지역의 뭐 편의시설, 뭐 프리웨이 접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교통뿐만 아니라 마켓, 식당 그런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동네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살펴보지 않고 네네. 그냥 렌트 수익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사놓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편적으로 또 생각해 볼 때 다른 네. 관점을 살펴볼 때 동네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집도 너무 좋고 근데 그래서 또 그 부분이 또 너무 좋으니까 그 집을 사는 때는 또 조심해야 될 게 보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들어가서 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렌탈 프로퍼티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너무 들어. 그 부분만 보고 이제 사면 안 되는 부분이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서 봐야 돼요. 그럼 렌탈, 수익이 그만큼 네. 적다는 그렇죠. 말씀인 왜 거죠? 적으냐면은 보통 이제 그렇게 좋은 동네일 경우에는 또 좋은 단지일 경우에는 HOA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뭐 가령 뭐 한 700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한 500불, 보통 한 2, 300불인데 네네. 뭐 되게 높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선생님 보통 HOA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거든요. HOA 같은 경우는 그 리즈를 하시는 분이 냅니까? 아니면은 그 오너가 내십니까? 보통 네. 전통적으로 네네. 오너가 이제 HOA 듀를 HOA 관리비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높으면은 그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줄어드네요. 거죠. 거기뿐만 아니라 단지가 좋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또 스페셜 어세스먼이라든지 멜로디 텍스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공동 수영장도 너무 멋있고 지역 학교 시설이 너무 좋아요. 네네. 근데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HOA 관리비라든지 텍스가 뭐 인슈런스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칩니까? 인슈런스는 이제 어스케이크가 있으면은 더 높아지겠지만 그렇죠. 뭐 새집 같은 경우는 어스케이크까지 집어넣지는 않아요. 하다 보니까 내가 렌털 프로퍼티는 비즈니스를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집이 좋다 보니까 그래 이거 사야지 이러면 나중에 보니까 별로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익이 적게 나오죠. 그래서 투자 수익을 볼 때는 사기 전하고 산 후에 관리 포인트에 있어서 잘 따져봐야지 장단기적으로 수익이 얼마큼 되는지 그렇게 판단해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 살 때도 로케이션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 렌탈 프로퍼티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역이 중요하고 그리고 좋은 지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지역과 좋지 않는 지역이라도 그게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걸 제가 아는 분이 그 저쪽 어디죠 남쪽 한 그 메이플 한 50몇 가 정도에 그걸 이제 사시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전문가 아닌 제가 이렇게 봐도 거기 만약에 테넌트가 문제가 생기면 보통 제가 아는 그 주위 분들 보면 6개월이나 또 1년 정도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해도 굉장히 애를 먹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다른 지역보다 이익이 높을 수는 있지만은 그 위험 요소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결정하시는 게 그런 리스크 부분도 꼭 확인을 하라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관점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자, 아무래도 전문가의 경험 그리고 그 조언이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오늘 나와주신 이상규 부사장님과 상담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멘트가 좋죠. 자, 그런데 렌트 매물도 구입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관리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십니까? 예. 프로퍼티 매니저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 모든 에이전트들이 그 부분을 다 어느 정도 프로페셔널하게 지식을 갖고 다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렌트 매물 구입 후에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알아야 할 사항 또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사실 이제 렌트 구입을 잘 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관리 포인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테넌트를 잘 들여놔야 되죠. 그렇죠. 가장 무엇보다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집주인께서 이제 렌트 같은 경우는 다른 집 매매보다도 어떤 면에서 좀 쉬워요. 그래서 간단하고 어떨 땐 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또 웹사이트가 많이 있어요. 뭐 진로라든지 트룰리아라든지 뭐 렌트닷컴, 그렇죠. 핫패드닷컴 또 뭐 크레이그리스트에도 올리기도 하는데 좀 위험하지만은 크레이그리스트는 근데 그래서 광고를 올릴 때 좀 조심해서 올려야 돼요.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광고 문구 중에서 그 올릴 때 fair
하우징 로라는 법이 있어요. Fair Housing Law. 그다음에 이제 차별을 금지하는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 그런 금지하는 그 연방법이라고 이제 로컬 법들이 있는데 네네. 그걸 잘 숙지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렌트 문구 중에서 뭐 인종이라든지 종교, 정치적 성향 또는 뭐 성적 성향, 뭐 가족상, 성별 등에 대해서 내용을 넣는다면은 법적 소송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어느 정도까지 그 있냐면은 네네. 경범죄를 네. 그 당한 그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범죄. 네, 경범죄. 네. 네, 그래서 그 신청서를 이제 리젝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이유로 또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심지어 그 행정 당국에서도 이게 차별이다 하면서 유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약자인 테넌트를 만약 소송으로 했다면은 약자인 테넌트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주인은 일단 소송을 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문구를 인터넷에 올릴 때 참 조심해서 올려야 돼요. 네. 보통 그럴 경우는 뭐 스몰 클레임 정도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아니죠. 또 크게 그분들이 작정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왜냐면은 특히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엄격합니다. 노 털러런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우리 또 신문에 보면 또 그런 광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자기 프로퍼티에 대해서 광고를 낼 때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내신다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숙지를 못 하셔갖고 종종 이제 그런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만약 광고에다가 우리 이제 그 예를 들어 신문이나 TV나 라디오에 이제 이런 광고를 해. 참신한 한국 여자 싱글만 테넌트로 하겠다는 광고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이건 이제 인종이죠. 또 그렇죠. 여자 싱글. 그렇죠. 뭐 여자니까 성별. 그렇죠. 그렇군요. 성별을 차별한 거고 그다음에 싱글이니까 패밀리 스테이터스, 그렇죠. 가족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패밀리 스테이터스 이런 것도 안 돼요? 심지어는 뭐가 있냐면은 애들 때문에 애들이 많으니까 더 차지를 하겠다. 집이 더 닳고 그러니까 그 되게 상식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리젝을 해도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동네가 공원도 많고 학교도 가깝고 그러니까 키드 프렌들리한 곳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렌트 말고 집을 우리가 이제 팔 때는 보통 그런 문구를 넣을 수 있죠. 다 넣죠. 근데 집을 팔 때도 그렇고 렌트를 넣을 때도 그렇고 금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집을 팔 때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게 장점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게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가 있는 가정도 있지만은 아이가 없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통 집 사실 때 보면은 그 디스크립션 안에다가 여기는 학군도 좋고 공원도 있고 대부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디스크립션에 써놓는 걸 보는데. 그러니까 학군, 공원 같은 경우 뭐 좋은 학군 그런 정도는 그래도 애교로 봐주는데 뭐 이렇게 아주 스페시픽하게 뭐 키드 프렌들리 뭐 이렇게 하는 단지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진짜. 오늘 새로 또 알았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광고를 잘해서 여러 명의 이제 테넌트가 이제 광고를 했어요. 뭐 저기 웹사이트상에도 하고 신문상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여러 명의 테넌트가 이제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 그러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테넌트로 들여야 될지 이 체크하기가 참 곤란하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금방 또 얘기하신 것 중에서 또 차별에 대한 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넣었는데 우리가 보면은 장애에 대해서도 많이 우리가 차별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특히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차별에 대한 가장 높은 부분이 장애예요. 그래요? 근데 장애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핸디캡 가지신 그렇죠. 분들. 피지컬리 핸디캡, 그러니까 몸이 좀 연약해서 그런 핸디캡도 있지만은 또 멘탈리 그런 부분도 좀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제일 많이 그래서 장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테넌트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질문을 하는 것 할 자체도 경우에 그것도
수를 당할 수 있다는 수를 얘기죠.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차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야, 그 집 주인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예.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차별 금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고요. 금방 이제 테넌트 이제 좋은 테넌트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뭐 소득 수준, 그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으로부터 이분이 돈을 잘 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너십이 바뀌었을 때도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전에 그 렌트 이력, 렌트 베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잘 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만약에 소유를 하고 있었다면은 뭐 경매를 했는지 그 집이 아니 포크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집을 쇼세일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직장을 잡아서 인컴이 높다든지, 그렇죠. 또 그럴 수도 뭐 경매에서 넘어갔다 그렇죠. 그래도 또 어떤 데는 포클로저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빚은 없어요. 다 포클로저 저기 그 뱅크럽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인컴 소득이 높다 그러면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디파짓을 좀 많이 해서라도 또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다각도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제 주의할 점은 태거한 기록이 있다. 강제 태거한 기록이 있다. 그건 약간 좀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다 레코드에 뜨죠. 그렇죠. 크레딧이라든지 아니면 퍼블릭 레코드에 다 뜨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신청서를 받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는 개인이 그게 참 힘들 텐데 개인이 하기는 그죠. 아무래도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하고요. 특별히 이제 인터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데 테넌트로 오실 분 신청서를 전화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인지 그걸 알아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인터뷰 과정 없이 그냥 늘어놓게 되면은 신청했던 사람하고 실제로 사는 사람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가 좋은 거네, 그죠?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확실히 인터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때 이제 인터뷰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질문을 할 때 차별 금지 그런 그 조항에 대해서 자세히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숙지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물어보다가는 또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특별히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폭행범인지 아닌지를 꼭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 당신이 뭐 폭행범이었냐, 성추행범이었냐 이걸 물어볼 수 있습니까? 네, 물어보지 못하고요. 이제 그 범죄 기록 그거를 알아볼 수도 있고요. SN 그 넘버 가지고 가능하죠. 아니면은 그 성폭행범인 경우에는 meganslow.ca.org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정부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주소만 치면은 거기 반경 몇 마일 내에 있는 부분들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meganslow ca.org.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 비버턴에 계신 분이 한번 연락이 왔는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레딧은 자기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걸 지금 테넌트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크레딧은 좋지 않아요. 근데 다른 부분을 보니까 직장도 괜찮고 인컴도 굉장히 높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또 집이 또 오랫동안 비어 있으면은 좀 어렵잖아요. 근데 또 그분 하나만 또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왔다면은 좀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시큐리티 디파짓은 사실 2개월 이상 받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도 법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있어요. 그래서 2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무한정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달치를 받고 마지막 달치를 하나 더 받으면 한 3개월 정도의 리저브 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달치, 마지막 그건 달치. 어떻게 첫 달, 마지막 달, 또 한 달은 더 2달 시큐리티 디파짓. 그러니까 3달 정도 마지막 달치하고 한 2달 정도 시큐리티 디파짓이니까 한 3달 정도의 좀 돈이 리저브가 되니까 좀 리스크는 있지만은 좀 그래도 좀 안전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그렇다고 해서 더 좋은 뭐 완벽한 그 크레딧과 인컴 수준과 그다음에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분을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은 비어 있으면은 또 그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질문 드렸던 거는 그분이 크레딧은 나쁜데 과거에 뭐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인컴도 높고 직장도 좋아.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네, 둬라. 염두에서 아. 좀 시큐리티 디파이스를 많이 예. 걷어서 그런 위험한 부분들을 이제 컴펜세이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넌트를 선택해서 이제 계약을 이제 해야 돼요. 네. 이제 제가 여러 사람을 인터뷰도 하고 신청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계약서와 또 그 외에 뭐 고려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뭐 계약서만 쓰고 나는 끝이다 이게 아니고 네. 어떤 고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일단은 계약 조건에 대해서 서로 이제 합의가 네. 된 거 아니에요. 네네. 뭐 한 달 렌트비가 얼마다, 시큐리티 디파이스 얼마다. 그래서 계약서에 거기 내용을 적고 사인하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테넌트로 하여금 네네. 렌터스 인슈런스를 꼭 들게 해야 됩니다. 렌터스. 예, 왜냐하면은 인슈런스. 집에 대한 보험은 집주인이 들지만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세입자의 개인 프로퍼티, 그 다음에 세입자의 라이어빌리티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그 집에 대한 뭐 그 재산에 대한 보험은 들었다 하더라도 세입자의 어떤 렌터스 집주인은 어차피 프로퍼티에 대해서만 프로퍼티에만 그렇게 된 하겠죠? 거니까 렌터스 인슈런스 꼭 들도록. 테넌트 오는 분은 렌터스 인슈런스를 들어라. 그렇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 단지가 그 네네. 아파트가 어떤 그 컴플렉스 네네. 단지에 내에 있다면은 그 단지 내에 룰하고 레귤레이션이 있어요. 네네. 또는 CCNR이라고 네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카피해서 꼭 줘야 됩니다. CCNR. 예, 예. 예. 오케이. 그리고 룰 앤 레귤레이션.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거기 들어가서 그 잘 몰라서 그 단지에 몰라서 뭐 바이올레이션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뭐 쓰레기통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수영장 또 파킹에 그렇죠. 대한 그 룰이 있는데 보통 그런 게 실수를 예, 좀 많이 하죠 실수를 하면은 처음에는. 오롯이 랜드로드 집주인의 책임이에요. 테넌트가 그랬다 오케이, 하더라도.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주고 사인을 받아 놓으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미리 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상규 부사장님께서 렌트 매물 구입 그리고 테넌트를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또 테넌트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계약을 하고 여러 가지 고려될 사항에 대해서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세입자가 살 렌트 매물의 상태 관리, 그것도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제 세입자가 들어와서 네. 그에 대해 관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예, 예. 이제 렌트물 놓다 보면은 네네. 사실 렌트는 본인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충 그냥 고장 나더라도 그냥 쓰시고 그리고 물이 조금 새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데 그래서 랜드로드는 주택 특히 이제 렌트가 오랫동안 렌트를 놨다 그러면 네네.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지 않도록.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렌트 컨트롤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예. 그 지방 당국 예를 들어서 LA 하우징 디파트먼트에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은 하우징 디파트먼트에서 또 바이올레이션을 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안전 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이제 뭐 스모크 디텍터라든지 네네. 카본 모노사이드 디텍터 이런 건 반드시 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때로 이제 막 쥐라든지 바퀴벌레로 바퀴벌레, 인해서 예, 그렇죠. 컴플레인이 들어올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패스트 컨트롤을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보통 한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해야 됩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번 정도? 되고요. 보통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 또 이제 근데 그 부분을 미리 테넌트하고 그렇죠. 또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테넌트께서 사용하시면서 또 이제 깨끗하게 안 하다 보니까 또 쥐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교육을 시키고 만약에 나중에 계약을 맺을 때 그런 부분은 뭐 50대 50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랜드로드가 들어갈 때 한 번은 해주고 나머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해야 된다. 테넌트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경우도 뭐 이런 있고. 식으로 케이스 하는 바이 것들, 케이스네 이거. 하시면 좋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플러밍이라든지 전기 배선 특히 이제 며칠 전 되게 더웠잖아요. 그렇죠. 이제 에어컨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덥다 그러시는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쪘습니다.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은데 특별히 물이 조금씩 새는 거를 테넌트는 그냥 내버려 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 근데 그 물이 조금씩 새다 보면은 몰드하고 곰팡이가 생깁니다. 근데 그게 아주 인체에 해롭고 나중에는 아까 말씀대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곰팡이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테넌트한테 예.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귀찮더라도 미리 알려달라. 그래서 미리 가서 금방 고치면은 그렇죠. 그런 나중에 뭐 몇천 불, 몇만 불 들어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이 귀찮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힘들고 그래서 한두 개 정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별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뭐 한 3-4개 갖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쓰셔야 되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보통 이제 노후 자금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또 직장을 다니거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 투자용으로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이 하시 힘드시니까 이제 아무래도 전문적인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뭐 은퇴하신 분들이 렌트 관리하는 거는 뭐 쉬워요, 사실은. 그죠? 네. 시간에 그게만 온리 그냥 써버리면 되지. 네. 그러나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거를 관리를 하고 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다 조치를 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럴 것 같으면은 오히려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편하지 않을까. 또 잘못하면은 수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렌트 프로퍼티 투자하신 분들 또는 앞으로 은퇴 후에 어떻게 내가 이 렌트 프로퍼티 투자를 할까 지금 고민하는 분들이 지금 이 우리 TV를 보고 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인세님께서 그리고 이제 또 부사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예비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렌트 관리 요령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TV를 보고 이제 그 시청을 하시고 궁금하신 분들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님께서 전화번호를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제 전화번호는 818-439-8949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주세요. 네, 818-439-8949.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규 부사장님 818-439-8949. 제 기억으로는 이 번호가 거의 한 2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굉장히 오래 쓰신 것 같아요. 17년입니까? 예, 그럴 땐 꼭 20년이라고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818-439-8949 이상규 부사장님을 찾아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인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